지난주엔 타주 출장 때문에 2주 만에 전화로 뵙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 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네요. 그 사이에 2주가 지나기도 했지만 또 네. 지난 최근에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공유해드릴 거고요. 네, 저도 인트로 방송 하시는 거 들으면서 근데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 로블록스 얘기하셨잖아요. 그 저희 둘째도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그거 말고 저는 또 오늘 잠깐 또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게 이 한국의 쿠팡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뭐 한국의 아마존이다 해가지고 근데 오늘 지금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장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돼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네. 보니까 와, 뭐 시초가에서 거의 한 60%, 50% 상승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열어보고 있는데 지금 한 47%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저는 또 이제 큰애하고는 이런 그 주식 관련된 얘기도 가끔 하면서 오늘도 항상 이제 그 출근할 때 애를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네. 오늘 이 쿠팡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더가 이 1.5세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뭐 충분히 이 롤모델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왔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스탁 열린 거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요. 조만간 그러면은 첫째 아드님도 큰 기업 만들어서 상장하겠네요. 저 벨 울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냥 네. 이러이러한 걸 그냥 쓱 밀어주면 아이들이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요즘에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벌써 충분히 롤모델이십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하고.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이 참 많아서 일찌감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티뮬러스요. 뭐 뉴스에서 워낙에 뭐 지금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요. 이제 하원에서 지난 주말 통과가 됐죠. 그렇죠. 지난 주말이 아니구나. 이제 또 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를 시킨 건데요. 대통령은 내일 아마 하루 정도 검토를 하고 내일 서명할 거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하원에서 찬성 220표, 뭐 반대 211표, 민주당에서는 한 명이 반대를 했네요. 그리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 대비 몇 가지 수정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내용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는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다 통과가 됐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로 우리 이 직접 지원금에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네. 1,400불 체크 지급이요. 이것도 뭐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소득 수준에 대한 제약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는 이 1,400불 받지 못하는 그 수준의 소득 기준이 이제는 개인 싱글의 경우는 8만 불, AGI가 그러니까 8만 불을 넘으면 이제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걸로 줄어들었고요. 원래는 10만 불이었었죠. 네.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16만 불, 가구당 소득이 16만 불 이상이면 못 받게 되는 그런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20만 불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협상을 하면서 정리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사에 따르면 대략 한 85% 정도의 이 미국 가정에는 다 이 체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네. 이 지급 이제 뭐 내일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은 언제쯤에나 구자로 꽂히게 될까요? 예, 그것도 이제 지난번 연말에 했었던 그 600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세 번째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좋아진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집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네요. 실업수당 보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네. 그렇죠. 실업수당 보조금이 우리가 그 PUC 그다음에 PEUC인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연방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그 보조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정부에서의 이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끝났을 때 그걸 더 연장해 줄 거냐, 이 두 가지 이슈인데 네. 둘 다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9월 6일까지입니다. 하원에서는 8월 말이었었는데 한 주일 더 연장이 돼서요. 9월 6일까지 이 두 가지 모두 연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주당 400불에서 주당 300불로 100불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이거는 그 UI,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들뿐만 아니라 PUI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믹스드 인컴 어너라 그래서 자영업과 이 UI, 그 급여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급여 생활자로 간주가 됨으로써 좀 손해를 보는 실업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100불씩 추가되는 그 내용도 역시 9월 6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믹스드 오너라는 말은 그러니까 W2하고 1099 같이 받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분들이 뭐 원래는 이 둘 다 PUA하고 UI를 둘 다 받지는 못하니까 네. UI로만 받다 보니 실제 내가 소득이 줄어든 거는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 급여가 줄어든 것만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업수당을 적게 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불이익을 일부 좀 상쇄해 주고자 그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100불씩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 내용도 9월 6일까지 연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세금 보고 시즌 앞두고 궁금해하시는 게 그 실업수당이 과세냐 면세냐 갖고 한참 말들이 맞습니다. 많았는데 그 부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큰 부분일 텐데요. 2020년도에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께서는 1,200불까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원래는 실업수당이 과세 소득인데 이번에 이 법에서는 이와 같은 또 추가 혜택을 포함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과세 대상인가요? 그 액수가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인컴 트레시홀드가 있어서 가구당 소득이 15만 불 이하일 경우에만 이 1,200불까지 비과세되는 게 적용이 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2020년 세금 보고를 빨리 하신 분들, 뭐 리펀드를 받기 위해서 빨리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셨다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일반적인 방식으로서는 수정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수정 신고 외에 다른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수정 신고하면 되는 거죠. 네. 가장 또 얘기거리가 많았던 것이 최저임금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 얘기가 빠졌죠. 예, 그렇죠. 상원에 올라간 안에서부터 어차피 이게 그 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그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뭐 좀 절차적인 그런 제약 조건에 걸린다는 게 이슈였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백악관에서는 별도의 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네. 그 밖에 몇 가지 더 보면 네. 뭐 스튜던트론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습니다만 이번 법에는 이 스튜던트론을 얼마까지 탕감하겠다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 15불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은요 이 10,000불까지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언급을 했고 또 그 밖에 지금 민주당의 좀 주류 이 지도층 그 의원들 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진보파 리더 같은 경우는 5만 불까지 늘리는 것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뭐 내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내용이 이번 1.9조 달러 경기 부양안에는 빠졌고 대신에 별도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좀 뭐 재미있게도 이 추가 탕감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탕감이 진행될 경우 이 탕감액에 대해서는 텍스 프리다라는 그런 내용은 또 들어갔어요. 마치 실업수당에 대해서 네. 얼마까지 1,200불까지는 비과세이다라는 것처럼 보통 이제 채무를 탕감받으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인컴인 거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통은 뭐 채무 탕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이걸 과세 소득으로 보는데 이번 이 법에는 이 스튜던트론이 탕감됐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갔고요. 혜택을 두 번 받는 셈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존의 법 2020년까지는 그대로지만 2021년도에 대해서는 이 자녀 1인당 3,000불 그리고 6세 이하일 경우에는 3,600불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급하는 방식 자체도 원래는 이제 먼슬리로 12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라는 걸 옵션으로 넣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선호, 내가 먼슬리로 받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에서는 이걸 monthly라는 표현을 빼고 periodic payment다라고 해서 이게 매달 지급하는 게 될지 아니면 뭐 분기당 지급이 될지 이 부분은 아마 좀 실무적으로 어떤 게 가장 가능한 방식인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금액이 확정됐다라는 건 뭐 확정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죠. 최소한 월간 기준으로 뭐 300불씩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가구당 소득이랑 관계가 있나요? 가구당 소득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 그러면은 일단 나이만 맞으면 다 나오는 거로 또는 다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 네. 네네네. 가장 한인타운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 레스토랑 리비틀리제이션 펀드라고 해서 이게 회생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구제 아닐 텐데요. 네. 이거는 이 레스토랑 리바이털레이션 펀드라고 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된 게 이제 286억 불이 됐는데 원래 하원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250억 불이었는데 이게 또 상원에서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는 뭐 구체적인 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이 요식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뭐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매출액이 줄었을 때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정부가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값이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네. 개념은 뭐 PPP하고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PPP도 역시 일반 업체들에 대해서 제공되는 이 혜택이 역시 원래는 론의 형태지만 자격을 갖춘 비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탕감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이 식당 회생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랜트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PPP와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 EIDL과 비슷하게 되는 것은 SBA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을 통한 지원이 아니고 SBA 이 열리면 그때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그 법이 내일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몇 주 내에 바로 이 포털이 준비돼서 열릴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은 기본적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감소된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직원의 숫자도 관계가 있어요? 직원에 대한 자격은 없고요. 대신에 내가 이 지점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업체는요, 뭐 식당이나 뭐 바, 그리고 뭐 커피숍, 뭐 푸드트럭, 뭐 베이커리 이와 같은 어떤 음료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들이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외가 되는 것은 대신에 2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공항에 입점을 한 그런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주 정부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이런 업체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변호사님 지금 이 기금의 규모가 들리는 얘기로는 뭐 286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부분이 아마 사실 뭐 저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될까를 찾아보는데 네. 그 얘기가 사실 가장 클라이막스였을 텐데 네.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그 방식은 선정하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산이 지금 뭐 2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5억인데 그 중에 한 50억 정도를 연매출 50만 불 이하인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그게 이제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BA에서 접수를 개시하고 나면 첫 번째 그 21일간에는 그 여성이 소유한 기업 또는 뭐 베테랑들, 그러니까 퇴역 군인,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약자에 포함되는 이런 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착순이라는 얘기냐, 아니면 추첨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근데 뭐 짐작컨대 뭐 PPP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검토 과정을 거쳐서 되지 않을까 정도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선정 작업이 있군요.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286억 불이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거 갖고 미 전국의 요식업 피해 입은 금액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당장 그 의구심부터 드실 것 같아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또한 이 어떤 식의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PPP에서도 우리가 지난해에 이 정작 다 받고 나서 살펴보니 이건 정말 필요하지 않을 법한 그런 업체들이 큰 금액을 받아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는 특히 이 요식업 협회에서도 공정한 그런 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상황인 거고요. 변호사님, 식당들이 예. 많은 타격을 받은 것 사실이어서 PPP나 또 그 외에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혜택을 네네. 받으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정 방식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2019년 원래 그 제너럴 룰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감소된 매출액을 가지고 그랜트 금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2019년도에 총 매출액이 뭐 100만 불이었는데 그게 90만 불로 떨어졌다면 10만 불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2019년도에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2019년도가 풀 이어가 아니라 연중에 개시됐을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액을 2019년도에 계산을 하고 그거에 곱하기 12 해서 이제 연 예상액, 애뉴얼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같은 방식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2020년도에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데 엘리저블 익스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랜트를 받으면 물론 PPP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대상 범위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 연중에 그 개시된 업체의 경우는 그와 같은 엘리저블 익스펜스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해서 그 금액과 2020년도의 그로스 리시트, 그러니까 총 매출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을 론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불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손실이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 2020년도에 업무를 개시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 어쨌거나 일단 금액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사회자님 물어보신 것과 같이 PPP를 받고 EID를 받고 ERC를 받은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요. 먼저 PPP 같은 경우는 받는 금액에서 내가 받은 PPP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앞서 말씀드린 예로 돌아가면 100만 불의 2019년 매출이었고 뭐 2020년도에 90만 불이 됐으면 10만 불을 받는데 네. 만약에 내가 PPP를 1차, 2차 합쳐서 10만 불 받았다 그러면 전 못 받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PPP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미 PPP로 도움을 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뭐 일단 그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취지는 뭐 말 그대로 두 번 베네핏을 같은 지출에 대해서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네.
결국 이거는 뭐 PPP도 마찬가지고 EID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법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관할 기관에서 또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경우는 SBA인 거고요. SBA에서 뭐 수주 내에 포털을 열어서 지원을 개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거나 방향에 있어서는 같은 비용 항목에 대해서 두 번 베네핏을 지급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니까 결국 이 식당 이 요식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자격을 갖춘 그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지출을 위해 그랜트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비용이 또 급여 지급이다 보니까 PPP하고 같이 사용될 수는 없다. 적어도 같이 지급된 그 급여에 대해서 PPP 혜택도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식당, 바, 커피숍, 푸드트럭, 뭐 베이커리 뭐 다 해당이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관심 있게 SBA 사이트를 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PPP가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예, 지금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정확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법에 포함된 내용으로도 그랜트 받는 금액 또한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궁금할 텐데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또 더 좋은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더 좋고.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거는. 지금 PPP 갖고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든가 또는 뭐 네트와 그로스의 차이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아쉬운 부분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제 법에서도요.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팬데믹 PPP라든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팬데믹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요식업에 대한 그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요식업에 아주 적절하게 타겟팅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PPP를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지레 짐작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그 금액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지. 예컨대 내가 PPP를 뭐 실제 상황과는 별개로 그 계산 방식의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얼마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요식업 지원 그랜트를 받는 데 있어서 줄어드는 그 금액 역시도 적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이 업에 계신 분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예요. 식당 회생 자금으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카톡으로 올라오는 말씀은 카운티나 시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들을 받았는데 이게 어플라이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변호사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아직 이 통과된 법에는 그와 같은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니까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SB에서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걸 얘기할 때요. 또는 그 진행,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차감하겠다 내지는 뭐 상관없다 이런 언급이 있겠죠. 만약 탕감하겠다라는 그런 게 없다면 그 탕감이래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거를 넣어서 줄여서 신청할 필요는 물론 없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ERC에 대한 IRS 가이드라인도 공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ERC 잠깐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제가 앞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바뀌는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정정할 부분이요. 이 소득에 대한 기준이요.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없냐 있습니다. 있고 그 역시도 금액은 1,400불 체크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75,000불 개인의 경우는 75,000불이고요. 그리고 커플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만 불까지로 트레시홀드가 정해지니까 그 이하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정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내용은 전혀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것도 궁금하실 역시 것 같아요. 네, 소득 제한이 있다는 점이니까 참조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ERC로 가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다고요? 예.
우리가 사실 지난해였죠. 지난해 말에 ERC와 관련해서 이 2차 경기 부양안이었죠. 이게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죠. 원래는 PPP를 받는 업체들은 ERC를 신청조차 못한다 였었는데 신청할 수 있다 였었고요. 바뀌고, 그리고 또 지원되는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원래는 뭐 50% 해서 뭐 5,000불까지였는데 그게 70%로 늘어나고, 또 소득의 어떤 그 감소 조건도 50%에서 더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PPP를 같이 이미 받은 업체들의 경우는 2020년도에 사실 ERC를 전혀 신청을 안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연말에 그와 같은 법이 바뀜으로써 굉장히 큰 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그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PPP를 받은 업체로서 탕감에 사용된 급여에 대해서는 ERC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요식업 지원과 마찬가지의 그런 컨셉일 텐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 당연히 IRS에서는 연초부터 가이드라인을 IRS 웹사이트에서요. 곧 발표하겠다 했는데 그게 3월까지도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지난주 초였어요. 그에 대해 거의 한 100페이지가 넘는 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IRS에서 자주 묻는 질문 뭐 100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자주 묻는 질문의 형태로 설명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이 PPP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사실 그 PPP와의 관련성에서 사례를 7가지를 드는데 그 하나하나 뭐 다 기술적인 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네. 우리가 PPP를 탕감 이미 받은 업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PPP를 아직 탕감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왜냐하면 ERC를 먼저 진행하고 PPP 탕감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PPP 탕감이라는 것도 반드시 100%를 다 급여로 쓸 필요는 없는 거고 60%만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업체 입장에서 베네핏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ERC에서 최대한 받고,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PPP 탕감액의 60%를 채울 수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예스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급여를 확보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게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미 탕감을 받으신 분도 계시단 말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탕감을 받았을 때 이 탕감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급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급여로 다 100%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건데, 만약에 내가 급여에 대해서 60%만 사용하고 나머지 엘리저블 코스트로 40%를 채워서 탕감받았다면 내가 지급했고 또 탕감받는 데 사용된 그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ERC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미 100%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라면 당연히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ERC에서 자격을 받는 건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PPP에서 탕감을 받은 그 업체들의 경우도요. 커버드 피리어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2020년도에 2, 4분기와 3, 4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심지어는 이 100%로 최악의 경우 그 탕감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커버드 피리어드 이후에 또 계속 고용이 되어서 페이롤을 지급받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예스라 그러면 여전히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ERC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말하자면 검토해서 애널라이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경우의 수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전문가랑 이거는 만나보셔야 네, 되겠는데요. 이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누리실 수 있는 거를 누리시라는 조언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변호사님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따로 한 5분 정도 네, 변호사님과 개인톡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지난 2주 사이에, 궁금했었던 것이 PPP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얘기였었고, 그에 대해 SBA가 역시 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원래는 이 자영업자들이 사실, 이 PPP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비용 지출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자영업자가 본인들이 소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받아야 할 PPP 론 금액인데,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net income, 그러니까 내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그 net income 기준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 net income이 얼마 안 되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PPP를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네. 그걸 좀 타개하고자 이제 이 SBA에서 산정 방식을,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 산정 방식을 그로스 금액으로, 총 매출액 금액으로 해도 좋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했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한 명에 대해서 최대 감안할 수 있는 그 급여 금액이, 이 론 금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10만 불, 연봉 기준 10만 불이다 보니까 월 기준으로는 8,000불 좀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그렇다 해도 실제 넷 인컴이 0이었었던 그런 그 자영업자와 비교한다고 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한 2만 불 정도가 되다 보니, 원래는 없었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론이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한 최대 2만 불까지도 추가해 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개선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SB에서 나왔으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예전에 넷인컴 기준으로 없었던 그런 상황에 비해 이제 자격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장에 올라온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일단 조금 간략하게 적어주셔서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ERC 소급 적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부 명령에 의해서 2달은 문을 닫고 현재까지 25%만 손님이 입장할 수 있는 리테일 가게입니다. 저희도 PPP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롤은 ERC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를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무엇인지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전의 영상 또는 예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IRS가 그 웹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 10여 개의 비슷한 상황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분의 상황이 바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는 것이, 우리는 완전히 문 닫으세요 말하자면 그렇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업은 게다가 많은 경우 이 이센셜 비즈니스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셧다운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부의 요구 조건에 따라 25%만 열 수 있다거나, 아니면 투고나 이런 온라인 오더만 할 수 있다거나, 커브사이드 어시스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만 할 경우에도 자격은 된다라는 게 IRS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ERC를 받는 데 있어서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는 50% 이상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지금 투고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매출액의 감소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안 되지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고, 그 중에 다른 하나가 정부의 셧다운 오더인데, 셧다운 오더에서의
그 평가 기준은 어떤 정량적인, 말하자면 50%면 50%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25%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내가 업장에 받을 수 있는 이 손님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았느냐. 예컨대 25%만 받더라도 내가 원래부터 뭐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겠지만 원래부터 내 식당에 차는 손님은 25%를 넘지 않았어요가 되면 해당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업장은 자격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그 셧다운 오더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전과 비교해 컴패러블한 수준이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자격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10%, 20%, 30%와 같은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걸 그 IRS에, 당연히 이거는 IRS에 신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설명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키이고,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본인 그 요식업을 직접 하시는 그런 비전문가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과 하는 게 꼭 베네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참 이런 스티뮬러스 관련해서, 그리고 돌아가는 미국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시급했을 때, 네.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아침마당을 통해서 1년여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스티뮬러스 법안 3차 구제안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서명만 남겨놓은 요 시점에서 변호사님이 이쯤에서 저희를 배신하시네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 바쁘신데 저희 아침마당에 매주 이렇게 정말 정보로 꽉 채워서 저희가 이 시간 1시간만 들어도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채워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놔드려야죠. 너무 바쁘신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이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아침마당에 모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찌감치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1시간 내내 눈물을 머금고 아닌 척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저의 수고보다도 이런 기회를 그동안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3월 말 4월 초 했으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교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김형준 앵커님 연락 받고 이게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뭐 생각도 못 했고요. 뭐 한 달, 두 달, 뭐 위기 상황에서 한번 얘기하는 그런 기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1년 동안, 1년이 참 빨리 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로 뭐 저희 뭐 개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업도 있고 또 저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맞이를 짓는 게 좋은 타이밍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러나 뭐 다른 창구를 통해서도요. 그렇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 때 또는 뭐 이런 중요한 정보 같은 걸 전달해 드릴 그런 그 상황이 되면 꼭 잊지 않고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동안 최근에 네. 변호사님 한국 출장이나 타주 출장이나 개인 스케줄 때문에 방송을 맞추시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왕이면 3차 구제 법안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애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요. 넘치게요. 감사드려요. 예. 그리고 네. 네. 변호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된 정보를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쪽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뭐 앞으로도 이 3차 구제안뿐만 아니라 관련된 꼭 이런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뭐 투자, 뭐 이런 관련 법 정보들은 꾸준히 올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이게 참
이별이라고 하는 게 저도 참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정리 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당연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라디오 코리아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존청 변호사님의 지금까지의 정보에 말씀에 네. 도움이 됐다 당연히 도움이 됐죠. 하시면 그건. 당연히 하시면 네. 네, 나중에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저희 카톡 방으로 엄지척 한 100개만 올려주세요. 네, 엄지척 올려주시면 이걸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놔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또 무슨 일 있으면은 또 저희가 정가식에 전화드릴지 모르니까 그때 거절이나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침마당 네. 가족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끊임없이 정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트 보내드립니다. 네, 1년 유튜브 동안 창에. 많이 쉬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렇게 3차 구제배만 끝날 때까지 네. 여러 스케줄 조정해 가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정보 전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